지금 뭐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법률을 들미기는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즉 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유연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 안전,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 건데, 이것은 일종의 그 헌법학자들은 그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요. 그런데 행정부가 만든 행정명령이나 행정규칙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지배라서 유연이다. 즉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그 교육부의 확정 고시를 통해 가지고 국정화가 되는 것이 한마디로 유연이다. 즉 이 행정부의 일종의 명령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법률이 아니라요. 특히 우리나라 헌법 31조 6항은 교육의 영역에서 이러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는 법정으로 정해야 된다. 법정주의,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역사 교과서와 관련되는 교육의 자유를,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의 교육부가 나서서 위원을 하고 있다. 즉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중고등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또 두 번째, 교육받을 권리의 제한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 대한 제한도 된다. 그리고 역사교사들의 교육의 자유도 제한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할 때요, 지식을 상식과 합리성에 의해서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이라야 그게 답이지요. 글자 그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갖다 붙이는 것은, 그것은 식자후안입니다. 이 사람 법학 전문을 한 분인 것 같은데요, 지식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을 받을 그 내용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일이 그때 이 헌법에 명시하고 법률을 고치고 그 정신을 명시하고, 그런 나라는 저는 뭐 볼 데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크게 헌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국정교과서 제도를, 아예 모든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할 때 배운 사람들은 전부 위헌적인 교육을 받은 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국사교과서를 만약에 국정된 것을 고시를 통해가 금인정으로 다시 바꾼 거는, 그것은 그럼 위헌 아닙니까? 그때도 국사교과서를 포함한 여러 교과서들이 국정인데 이제는 금인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려면 그때도 얘를 마찬가지로 법률을 고쳐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어야지요. 교육의 자유 운운하면서. 그러면 언제부터가 이 법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요, 교육을 마음대로 받을 자유, 교육을 마음대로 가르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성이 자기가 정교조고 종북이면 친북 발언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학생하고 집에서부터 우리는 종북 좌파를 지지한다 해서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는 종북 좌파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서 합의가 된 내용에 있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는 원래부터 북한의 관점이나 중립적 관점이 아니라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북한이 봤을 때는 아주 편파적인 만큼 대한민국의 우위의 관점에서 국사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국사교과서와 관련된 교육의 권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허지부지하게 국정을 금인정으로 바꾸면서 이상하게 되어갔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것을 제대로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국사학계의 교수들이 반대하고 뭐 관련 연구진들이 반대해서 수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수적 우위와 상식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촛불 시대
광우병 촛불 시위라고 시청 앞에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그 수적 우위 때문에 그 반대하는 사람은 몇십 명만 모였다고 해서 광우병 소고기라는 진실이 위에 있는 겁니까? 효성 미슨 장갑차 사고 때 2002년 대선 때죠. 시청 앞에 수십만이 모여서 대선 때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대선에 이겼다고 해서 그 효성 미슨 장갑차 사건이 마치 미군에 의한 고의적인 사고처럼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수적 우위라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수적 우위라는 것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관철되었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황당한 원리를 갖다 깨 맞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를 떠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왜 그러냐? 전세값 폭등 때문에 그렇답니다. 3분기에 서울시에 인구 37,000명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는 2002년 2분기 42,000명이 떠난 이후에 제일 크다는 겁니다. 2002년에 왜 떠났을까요? 집값 폭등 때문에 당시에 노무현 정권이 시작되기 직전에 김대중 정권 말기에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중산층이 서울시를 떠났는데요. 즉 서울시에 있어서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전세값, 집값 등의 주거비 상승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는 전세값 상승이라는 겁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요, 서울시의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역 고가도로 없어서 못 산다는 국민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젊은 층이 3,000명만 골라가지고 0.6% 50만원씩 안 줘서 못 산다는 국민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박원순 시장은 자기 시에 사는 시민이 지금 37,520명이나 한 분기에, 즉 3분기면 뭡니까? 7, 8, 9개월, 석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떠나는데 서울시는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시장이 집중해야 될 때는 어디냐? 자,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우리 시민이었는데 뭐 경기도로 가거나 뭐 어디 강원도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도 아닌 사람한테 내가 왜 신경을 쓰냐? 뭐 표 찍을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 대권까지 가겠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끙끙 꾸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책임자로서요. 인구가 이래 줄어들면 서울시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세금도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죠.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가 더 늘어나지 않고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런 감소 현상이 점점 일어나면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도만 비대해지고 서울은 쭈그러들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금융감독원 등이 500억 이상 빚을 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건강한 한 349선 정상으로 판단을 했고 빚이 있지만 한 200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B등급을 매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하고 또 취약업종으로 분리된 건설업이나 뭐 운송업 이런 부분에는 100개를 더 추가해 가지고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의 심사대에 올렸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뭐 총선 이후에 종비 기업 처리한다다가 여러 가지 비판이 일자 지금 이제 기업들 부채가 많은 사실상으로 수익이 거의 없이 빚으로 내어서 살아가는 이런 기업들을 조기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대기업도 그 대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지금 미국이 이제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점 높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것이 한국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사정하에서 지금 중국의 차이나 쇼크가 한 번쯤 더 온다든지 또 지금 이 브릭스나 신흥국의 제조업이 점점점 또 자원 생산국의 자원 수출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다시 2008년이나 97년 IMF나 금융위기 때처럼 이 급격한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 위기 중에서 지금 세계 그 이 선진국의 투자은행들이나 경제연구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브릭스 국가나 신흥국가에 있어서 부채라는 겁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정부는 하도 혼이 나서 부채를
그래도 조금은 통제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숨겨진 부채들, 그 다음 계속 늘어나는 부채들이 결국은 이 국가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겉으로는 우리나라 정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부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업들 구조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데요.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실 이 300개 기업도 이 중에 상당수가 망해야 될 기업이 유지되고 있는 걸 겁니다. 기업의 이름, 즉 대기업이라는 이름, 우리 상표 때문에, 브랜드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또 한국이 지금 건설업에도 보면 무슨 건설 유명한 건설사도 사실 그들이 나 있는데 이름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회사들은 유지될 만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도 손발이 있고 정치권에도 손발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성완종씨 사태에 보면 경남기업이 2번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정부의 국책은행들로부터 수많은 대출을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1조가 훨씬 넘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도 다 그런 연관성상에서 일종의 부패 네트워크에서 대출을 받았을 건데, 그런 것까지 구조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0개 있는 사람들이 그 고리를 풀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이런 이 구조조정 심사는요, 정부 초기의 관료들도 중요하지만은 금융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있으면서 완전히 무관한 그런 사람들을 여기 심사에 참여시켜서 객관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보고 틀렸다고 싶으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같이 공모했던 사람들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해외에 대한 원조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경제 글로벌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선진국들도 이 공적 원조, 즉 ODA라고 부르죠. 이 공적 원조를 전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적 개발 원조를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 원조할 돈이 없다라는 부분이 핵심인데요. 한국도요, 지금 2010년에 향후 5년 원조 계획을 세울 때 0.25% 정도 GNI에, 그러니까 총 국민 소득의 0.25% 정도를 공적 개발 원조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0.13%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OECD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28개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벨기에, 그리스 등 11개국이요. 공적 개발 원조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스는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 나라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재정 압박이 들어오면 각국은 공적 개발 원조를 줄이는 것이 제일 먼저 착수합니다. 즉, 우리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도 굶는 사람이 많은데 남 줄이겠냐? 개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개인도요, 집에 곳간이 넉넉한 사람이 남을 돕기가 십상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분을 돕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국가들도 여전히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GNI의 1%를 여전히 지금 쓰고 있답니다. 이 나라들 다 보면요, 다 살만한 나라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세계에서 제일 살만한 나라고,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회사들 소재지를 끌어들여갖고 세금만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